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하고 관련된 것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항공기 관련 법규로 갈 건데요. 이제 구분하는데 또 중량에 따라서도 구분하고요. 비행 거리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 중량 지금 이제 항공기 법규에서부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무인 비행 장치의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 비행 장치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SNS 같은 데도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따라서 연료를 제어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 등, 그래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 항공기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비행장치 신고 대상으로는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2kg 초과 무인 동력 비행장치,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초과이고 길이가 7m 초과인 무인 비행선, 무게와 상관없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kg를 초과하지 않는 2kg 이하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는 드론 종류들. 그다음에 그 12kg보다 작고 12kg 이하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끔 이렇게 하늘에 이런 광고용으로 띄우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고하신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는 이런 사업에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신고 면제 대상으로는 2kg 이하 비영리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 등이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제작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직전에 개봉되지 않은 박스 형태에 있는 무인비행장치라든가, 기본적으로 2kg보다 작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신고 대상이 아닌 2kg 이하 무인 비행장치를 비행할 때 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야 되고요.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비행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2kg 미만의 드론을 구매를 하셔서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50m 이상 띄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150m 이하의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관제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들 때문에 주변에 공항이라든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역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띄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행까지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150m 이상이든지 아니면 관제권 내든지 아니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해야 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비행 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에 요즘은 이제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통해서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비행 허가만 받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아이콘을 통해서 다시 메뉴를 눌러서 사진 촬영 허가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촬영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띄워서
드론에서 만약에 영상을 보여줘요. 보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150m 이상만 안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관제권도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네, 띄워서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150m 이상 올렸다. 네, 그다음에 관제권에서 띄운다.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에서 아예 조종기에 떠요. 관제권이라 아니면 비행 금지 구역이다. 그래서 뭐 NFZ라고 떠요. No Fly Zone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이륙하기 위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신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 법규에 대해서 이제 조종자 증명이에요. 그래서 항공안전법 제125조 시행규칙 306조입니다. 그래서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용, 유인 자유기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런 것들에 이제 조종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면허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뭐냐면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장난감 드론들 나오는 것들 있죠. 마트에서 판매되는 250g이 안 넘는 것들은 네, 이건 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됩니다. 조종자 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2kg 이하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도 이것도 조종자 증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장난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장난감 용도로 놀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외에는 다 조종 증명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그 뭐랄까요? 1급에서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보통 뭐 2kg 미만 4급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1, 2, 3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면허 학원에서 네,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도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6시간 정도인가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셔서 특정 점수 이상 대역을 맞으면 4등급은 발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중요합니다. 비행 금지 시간대입니다. 야간 비행이 금지됩니다. 뭐 허가 받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허가 받지 않고는 무조건 야간 비행은 다 불법입니다. 그럼 야간을 어디로 치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행 금지 장소입니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네, 공항이 있죠.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9.3km 대역에 걸리고요. 자, 청주공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비행장이 있어요. 이렇게 관제권이 합쳐져요. 여기가 어디냐면 충북대학교 정문이에요. 그래서 충북대 그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쪽으로는 네, 군사시설에 대한 비행금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공항 관제권에 걸려요. 그래서 드론을 150m 이상 띄우실 수는 없는데 네, 이하로는 이륙은 돼서 비행은 가능하긴 해요. 가장자리 라인에 걸쳐 있어서 일단 비행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금지구역 일반적으로 뭐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상공 서울은 뭐 대부분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됐죠. 그 다음에 150m 이상은 네, 드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 항공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이라서 여기는 비행기가 제가 만약에 150m 이상을 비행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그 시간대에 비행기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만 허가가 날 경우에만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관광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동 잘 못하시지만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날아다니는 거 볼 텐데요. 이게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 기체가 떨어질 경우에 인명피해 위험이 높으니까 대부분 다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허가를 받으면 되죠. 지방항공청의 국방부 뭐 해서 뭐 영상 촬영을 위해서 뭐 행사 촬영을 위해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행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비행 중 아까 얘기했듯이 낙하물 투하 금지, 그다음에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조종기를 만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 금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개,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모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니까 우리가 왜 그 바다에서 일출, 해 뜨는 거를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찍었다. 불법입니다. 네. 이게 왜 우리가 보면은 해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밝아지는 거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일출, 일몰 시간이 매일 그 제공이 됩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북 청주에서 일출 시간하고 일몰 시간이 몇 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매일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그 시간 이전에 띄우면 하늘이 밝아도 네, 요거는 야간 비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종자 증명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 14세 이상인 사람, 단 4종. 4종은 애기들 가지고 놀 수도 있으니까 4종의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무인 멀티콥터를 한번 볼게요. 자, 1종입니다. 네, 25kg에서 150kg 정도 사이는 1종. 그다음에 7에서 25kg까지는 2종. 2에서 7kg까지는 3종. 그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에서 2kg 이하는 4종을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4종 같은 경우는 응시 기준 없고요. 온라인 교육 증명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 훈련 포털 뭐 여기인가요? 아마 여기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따셔도 됩니다. 또 요 4종을 가지고서도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왜? 2kg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아니면은 항공방재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2종 정도는 따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학원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학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운전면허 학원처럼 이렇게 가서 학과도 공부를 하시고 학과는 이제 그 인증받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학과는 면제가 되고요. 수업 듣는 걸로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면제인 거죠. 그리고 실기시험만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제 드론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이제 4종으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는 방법도 네, 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종까지. 비행이 1종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뭐 독특한 형태의 이제 어려운 비행 기술을 고도를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조종 시간 나오는데요. 이 조종 시간은 여러분들 운전면허 때 연습하실 때 그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누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사인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학원 같이 이렇게 인증받은 곳에서 비행 시간을 교관이 인증을 해줘야지만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종은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 기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뭐 안전관리제도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 나눠지는데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이하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 장치 변경 신고 해당이 되죠.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비사업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위반할 경우에는 위에 사업으로 이제 다 되면 6개월 징역 또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 필요하고요. 장치 변경 신고, 장치 신고나 변경 신고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신고 번호를 기체에다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동차 번호판처럼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게 돼 있어요. 신고 번호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비사업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종자 증명 같은 경우는 250kg이 초과될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 필요해요. 요거는 다. 그래서 만약 조종자 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조종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네,
200만 원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거는 어떤 드론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250g 미만의 장난감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성 검사도 받고 다양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뭐 25km 초과냐 아니냐로 대부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안전성 인증 검사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장비들은 무조건. 자, 근데 과태료 500만 원 안 하면, 그다음에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벌금이고요. 비행 금지구에서 비행하면 2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여기는 다 해당됩니다. 뭐든지 비행 금지구에서는 뭘 띄우든지 안 돼요. 관제권에서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과태료고요. 고도 150m 이상 비행하다가 걸리면 네, 2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 운용 절차를 살펴보면요. 250g 이하 무인 비행 장치는 이제 제외고요. 자, 25km 이하는 비사업령은 요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치 신고나 조종자 증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비행 승인 받고 항공 촬영을 하려는 경우는 국방부에 별도 허가한 다음에 조종사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면 됩니다. 사업용은 25km 이하의 사업용은 장치 신고하고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조종자 증명도 해야 되고요. 비행 승인 받은 다음에 항공 촬영 허가 받고 비행하시면 되죠. 25km 초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뭐 비사업용이더라도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받으셔야 되고요. 비행 승인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엔 장치 신고해야 되고 사업 등록해야 되고 안전성 인증 받아야 되고 조종자 증명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업용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죠. 단 25km 이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을 기계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비행 중에는 육안으로 식별한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만 날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려고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몇십 미터 이상 못 날려요, 솔직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서 장치에는 소유자명,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산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특히 우리 산림학과 친구들 산에 다니다 보면은 산속에서 가끔 드론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 실제로 네, 조종 미숙에 의해서 추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자기장 오류에 의해서 네, 추락 잘 돼요. 찾기 힘들어요. 어? 야간 비행 불법이라고 말해요. 술 먹고 안 된다 그랬죠. 비행 중 낙하물 떨어뜨려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안 되고요. 비행 금지 구역 안 되고요. 고도 150m 이상도 안 됩니다. 여기서 날리고 싶으면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되냐? 뭐 전국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 안내에 위해서 레디 투 플라이인가요?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다음에 V월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레디 투 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현 위치에서의 비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뭐 풍속 같은 것도 이제 정부도 안내를 해줬었는데 요즘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한 번씩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활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국내에 이제 무인항공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뭐 특정 회사를 이야기를 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뭐 거의 뭐 스마트폰계 삼성, 애플처럼 드론계 하면은 네, DJI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제용 드론도 이쪽 거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팬텀 시리즈나 매빅 시리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패럿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의외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패럿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 비밥 시리즈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고정익 형태의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윙 같은 경우는 수직 이륙하는 형태입니다. 뭐 디스코 FPV도 수직 이륙해요. 착륙은 이제 알아서지만 네, 이륙은 수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군집 비행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드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드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구를 하고 아퀴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시험 비행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만드냐면 네,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을 항상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오랜 시간 고공에서 비행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갔죠. 우주로 내보냈죠. 겁나게 많이 이제 위성을, 작은 위성들을 우주에다 뿌려갖고 네,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성들을 우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드론을 이제 개발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배송용 드론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간의 수공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제는 이게 개발이 되면 하드웨어만 개발이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원활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개발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 아직까지는 외국같이 이렇게 잘 범용 형태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스마트폰 아니면 특정 타블렛에서만 운용되는 앱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많이 팔리면 박리담회가 가능해지는데 그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정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인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제품들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이미 없어진 회사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개발들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법이 이런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 아주 좋은 드론을 만들어 놓고도 법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기본적인 이제 그 뭐 DJI는 DJI에서 제공해주는 비행 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앱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앱은 드론을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조정하는 용도로만 활용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량용 비행, 자동 비행을 세팅하고 자동 비행을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이런 이제 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을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는 그 뭐랄까 픽스포디 캡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만 하시고요. 네, 앱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쓰는데 아주 뭐 문제는 없습니다.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픽스4D가 뭐냐면 정사 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정사 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찍는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단점은 수평 비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산을 따라서 뭐 쉽게 얘기해서 50m 고도를 유지하면서 산을 넘어가는 이런 비행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형 비행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나머지 용도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각형 모양으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평 비행, 정사 영상용으로 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블 그리드라고 그러죠. 왕복 이것도 있고 이렇게도 비행을 해서 3D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비행을 해주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우리 뭐 정의품 소나무 같은 거 촬영한다 그러면 네, 회전을 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회전을 해야겠죠. 높이에서 이렇게 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임의로 비행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비행 방식도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결정하면 자동으로 대부분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고도하고 결정을 하면 그냥 비행을 해요. 이륙하면 쭉 데이터 전송해서 이륙하고요.
돌아오면 사진을 찍은 사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장점은 여기서 돌아오는 동안에 사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앱으로, 그러니까 그 타블렛,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은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송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기계에서 비행해서 저한테 이제 착륙하러 돌아오는 동안에 저한테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타블렛에 전송을 해주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바로 업로드 시켜버리면 이제 뭐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정사 영상이 완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트라이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 써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정사 영상 만드는 과정도 다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다 해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개드릴 수 있는 게 맵파일럿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이제 무료 기능에는 이런 이제 등고선 비행, 그러니까 뭐 지형 비행은 불가능한데요. 이 유료로 전환이 되면 금액이 얼마였더라? 뭐 하여튼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신사임당보다 조금 더 쓰셔야 돼요. 뭐 어쨌든 근데 그 정도만 하면은 이제 이런 경사지를 산을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비행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우리 영상들을 이런 구글 어스나 이런 구글 지도 같은 데 엎어서 확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맞죠. 네, 보시면 라인이 우리가 색깔만 바꿔놓은 것 같은 정도로 잘 맞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촬영용 앱인 거죠.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드론이 찍은 사진을 우리가 정사 영상이라든가 뭐 3D 형태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픽스포디 매퍼. 이 픽스포디 매퍼도 트라이얼 버전으로 여러분들 뭐 한 2주 정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진들을 가지고 영상을 정합을 해서 고도별 이렇게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 그래서 점으로 만든 영상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형 DEM도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같은, 그다음에 왼쪽 같은 이제 정사 영상도 최종적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이게 이제 동구권의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는 3차원 모형, 이게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드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던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공사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강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비행 형태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 지상 기준점을 활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3D 형태의 왼쪽 아래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정사, 오른쪽 아래처럼 정사 영상 제작이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둘 다 이제 그 클라우드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진을 올려주면 제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요.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터에서 정합을 해서 정사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요게 글쎄요. 지금 그 픽스포디 같은 경우는 네, 소프트웨어도 유료고 온라인으로 올려서 합쳐서 내리는 것도 유료입니다. 물론 이제 트라이얼 기간에는 무료지만, 그다음에 그 AGIS 소프트의 메타쉐이프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이 어차피 이것도 트라이얼로 한 2주 정도 쓰던가요?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서버 클라우드로 파일을 올리는 건 최근에 개발이 돼서 최근에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자주 쓰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속도의 차이가. 제가 업로드 시켜서 변환된 작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다시 또 업로드를 시켜서 네, 작업을 다운로드 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비슷하게 먹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업로드 안 하고요. 컴퓨터 성능만 괜찮으면 네, 그냥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알아봤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